네,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우리자산운용 김학주 전무님과 함께 시장의 주요 주간 이슈들 또 미래를 내다보는 아이디어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학주 전무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이 너무 밀렸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북한 리스크가 충격을 주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락하니까 많이들 불안해하실 텐데요. 시장 상황 판단부터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일단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렇게 접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악재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좀 오락가락하죠. 그러니까 일관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그 실학과를 추종하던 그런 무리들이 이제 구로다를 지원하면서 양적 완화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네. 그런 것도 우리나라 수출주에 부담이 되고, 세 번째로는 북한의 그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 규제 계속하고 이제 조류 독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부정적인 요인들이 한국 증시하고 많이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조정을 피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오늘 긴급 시장 진단 논의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이슈를 진단하시는데 시장 상황부터 좀 큰 흐름으로 읽어주셨네요. 우리가 이제 장 상황이 조금 개선되고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가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높았던 상황 아닙니까? 특별히 채권이나 또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주식으로 돈이 이동한다. 그레이트 로테이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시장 말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나요? 예, 시작은 됐지만 네. 그게 이제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여전히 그 신흥시장의 고금리 채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되는 거는 맞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도산 위험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다. 그러면 그 위험한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가? 그걸 사고 싶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기업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이제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그 돈을 부자들은 잘 안 뺏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기업들한테 뺏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주주보다는 채권자가 안전하다. 이래서 이제 채권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업은 정부가 시켜서 인건비를 올려줬는데 이제 물가 때문에 제품 가격 올리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기업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 레저세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매출액의 예. 10%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지노라든가 담배 이런 그 정부가 돈을 빼서도 덜 미안한 그런 기업들한테는 계속해서 이제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채권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의 채권들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일부 버블 우려도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블랙락 같은 데가 아직도 이 신흥시장 채권을 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블랙록. 예. 엄청나게 샀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근데 아직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흥시장 채권의 규모가 4.9조 달러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연기금들이 현재 자기네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신흥시장 채권을 4% 갖고 있어요. 근데 수년 내에 8%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3조 달러는 더 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신흥시장 채권이 발행이 될까요? 그럼 결국 이제 물량 부족으로 풍견상이 벌어지고 네. 가격 거품이 상당히 생길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걸 노리는 거죠. 근데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미국의 연기금들이 생각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보다 그냥 주식으로 가자. 그러면 다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신흥시장에 지금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신흥시장이 성장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 대세라는 게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더디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채권자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수익률을 결국 못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건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리비아 같은 경우도 채권 수익률이 한 연 5%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채권도 확실히 버블은 버블이에요. 근데 주식도 그렇게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을 봤을 때 지금 PER이 15배거든요. 그러면은 투자 수익률을 역산해 보면 15분의 1이니까 6.7%밖에 안 나와요. 네. 보통 채권을 안 사고 주식을 샀을 때 4, 5%포인트는 수익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흥시장 채권보다 그렇게 높지 않군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채권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려면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줘야 돼요. 회복이 됐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주식으로 넘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사실 채권 투자한 분들이 돈을 좀 벌었죠. 올해는 이제 금리 더 이상 내려가기가, 그러니까 채권값이 더 오르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에 아직도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 채권 시장도 외국인들에게 꽤 관심 있는 시장 아닙니까? 최근에는 이제 중국 자금도 좀 들어온다 그러고요. 국내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의 어떤 그런 이 퀄리티가 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한국 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좀 조심할 부분은 우리나라는 부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 부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 대책도 내놨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연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일가구 일주택 매물을 좀 받아달라 부자들이. 그러면 그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건데 사실 우리나라 은퇴한 분들이 평생 돈 벌어서 달랑 집 한 채에 있어요. 여생을 살아가려면 그거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그 매물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해결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부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투자가 좀 위축되니까 이 산업재 쪽에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STX 문제도 좀 나타났지만 그런 부실들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이제 국채를 상당히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장기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도 있고요. 두 번째 역시 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자기는 중국을 상당히 맹방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면은 북한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에 약간 합의를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배신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막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아마 올해 내내 이런 어떤 트러블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북한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한국 채권에 대한 헤어컷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한국 채권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투자자분들이 나는 자산 증식보다는 지금 재산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채권 쪽으로 좀 갔다가 나중에 그게 좀 완화되면 주식 쪽으로 오는 그런 모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만 대형주가 특별히 어렵고요. 중소형주가 그나마 좀 나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새 정부의 또 중소기업 정책 이런 것들도 한몫을 했겠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중소형주가 강세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석을 해보면 그동안 사실 돈이 굉장히 주식시장으로 많이 왔고 대형주의 버블이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유동성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어떤 스필오버 이펙트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기존의 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요는 포화 상태에 이른 것 같아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더 살 재화나 서비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수요를 만들려면 결국은 이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거를 하는 데가 이제 중소기업이라 그거죠. 그리고 이제 벤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의 정부도 이제 이 벤처에 대한 육성을 많이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거는 이 IPO 시장이 이 기업 공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금 조달이 안 돼서 결국은 도산을 하고 말죠. 근데 요즘에는 아주 쉽게 그런 거를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거든요. 정부도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 벤처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이 운영 보수만 받으면 한 손익분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 번만 성공을 거두면은 수십 배에 대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벤처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시대 변화, 문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좀, 가져야 되는 아이디어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렌탈 시장, 이제 빌려 쓰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하셨고, 아시아 전체의 소비, 내수 이런 쪽도 생각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이제 티커머스를 좀 눈여겨보라고 하시는데, 티커머스가 우리 생활 속에 어떤 겁니까? 예, TV를 통한 어떤 상업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냥 텔레비를 보다가 이게 그냥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오면 보기 싫잖아요. 딴 데 돌리는데 앞으로는 이제 광고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광고를 골라서 보는 이제 VOD, 그러니까 비디오 온 디맨드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스마트 TV가 생기면 결국 이게 인터넷 프로토콜 아니겠어요? 그러면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가 뭐 여배우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냥 이쁘다. 지금은 그냥 그런 수준인데 이제는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그 옷의 성분이 무엇이고 네. 또 어디 가면 팔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의 신체 사이즈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닮은 아바타가 딱 뜨는 거죠. 그럼 그 옷을 입혀봐요. 네. 색깔도 고르고 그래서 이제 좋으면은 그거를 주문하고 이제 택배를 통해서 이제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전자 결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온라인 쇼핑이 뭐 번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전자 결제 이쪽도 역시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게 큰 시장을 열어버리니까요. 네. 근데 그 연예인한테 어떤 옷을 입힐 것인가를 누가 결정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청률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드라마 제작 업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외주를 주는 방송 업체 같은 데가 좀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티커머스 통해서 이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도 이제 컨텐츠 자체만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드라마 자체만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드라마가 어떤 상업행위를 파생시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의 가치가 앞으로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컨텐츠를 좀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마트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4를 내놓아서 이제 바람몰이를 해가고 있는데 애플은 차기작인 아이폰 5S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인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얘기가 많고요.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또 좀 웃음 짓는 쪽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얼마 전에 그 짐 크레이머라는 그 증시 전문가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 아이폰 5S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도 예전에 그 1980년대에 나왔던 이 애플의 그 PC, 그러니까 리사라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 주로 이제 펀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그래픽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제 클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아주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주 좋아지는 혁신적인 그런 컴퓨터였었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결국은 너무 비쌌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필요가 그때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 애플이 다음번 이 휴대폰을 낼 때 상당히 그런 부담감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애플의 네. 가치라는 것은 사실 그 어떤 기능을 새롭게 내놨을 때 그게 뉴노멀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모든 통신사들도 거기에 이제 존중을 하고 그랬었던 건데 이미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내놓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려면은 뭐 여러 가지 아주 고급적인 기능을 넣겠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이게 필요할 건가? 그러면 비싸지기만 하고 별로 소용이 없는 그런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이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가장 기뻐할 곳은 역시 세계 통신사들이죠. 그동안 애플이 너무 거만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래도 비싼 이 마케팅 비용을 주면서 아이폰을 팔았었는데 이제는 빨리 이 스마트폰을 이제 보편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LG전자 같은 그런 후발 스마트폰 업체를 굉장히 빠르게 키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굉장히 수요가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양질의 제품을 그만큼 빨리 조달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춘 데가 삼성전자밖에 없으니까 그때까지 삼성전자를 좋아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LG전자 같은 데를 빨리 그런 데가 빨리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아마 후발 이 스마트폰 업체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켓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 주간 이슈들 그리고 또 우리 생활 속의 패턴 변화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우리 자산 운용 김학주 전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